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스트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통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이 부여한 상호 관세가 일본에게는 2026년까지는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채은 연구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채은입니다. 네, 일본은행이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0.5%로 4차례 연속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분명히 있고 이걸 조금 영향을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는 건가요? 낙관이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일본 정부 그리고 BOJ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랑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굉장히 컸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의 정체 그리고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고물가 사이에서의 괴리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리스크를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금융정책 정상화는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BOJ가 이제 이렇게 동결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은 또 올렸어요. 올해 이제 원래 2.2% 받다가 2.7%까지 크게 올렸는데 특히 이제 쌀값 폭등, 일본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광객들이 좀 증가해서 이 수입이 증가하는 이런 요인들이 좀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쌀과 식품 가격 급등을 고려해서 물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 수정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쌀값이 2배 이상으로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요 기반 서비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7월에 도쿄 코어 CPI,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 한 2.9%까지 올랐고 코어 CPI 에너지까지 제외한 예. 물가 상승률은 3.1%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다가 식료품 중심으로 소비자 체감 물가가 7.4%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임금 기반의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속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기조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쌀값이라든가 식료품 값은 좀 오르는데 나머지는 물가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하다. 맞습니다. 임금 그렇죠. 인상도 지속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실 돌아보면 2022년까지는 거의 물가가 마이너스 내지는 정체 상태였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한 2020. 3년 네. 전 정도부터 이제 2 내지 2% 전후에 이제 상승률 보여왔는데 맞아요. 이시바 총리가 참여연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가 이 물가 때문이에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특히 쌀값 같은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말씀하신 대로 쌀값이 뒤져보니까 2배 이상이던데요. 네, 기존에 맞습니다. 보니까 일본 쌀값이. 근데 이런 속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을 기존에 45% 정도였는데 75%로 확대해서 협의가 됐잖아요. 쌀 개방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일본에서 보면 협상이 실패한 건데 일본이 주로 자급률이 제가 알기에는 2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쌀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쌀을 그렇게 많이 수입하나 싶었는데 어떤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은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이 맞습니다. 미국 쌀을 많이 수입하긴 하군요. 네, WTO 협정상의 미니멈 엑서스 기준으로 하면은 연간 77만 톤을 무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중에 45%, 그러니까 약 한 35만 톤 정도 됩니다.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태국산 쌀을 한 26% 정도 수입을 하고 세 번째가 호주, 네 번째가 중국, 다섯 번째 베트남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저 관세 협상한데 일본 정부 발표 보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쌀 수입 총량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비중만 조정하는 거다. 그럼 이 얘기는 미국산 쌀을 더 많이 수입하고 다른 나라 쌀은 좀 적게 수입해서 총량을 맞추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정확한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산 쌀이 45%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75%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비중이 맞아요. 그렇다는 거죠. 네. 수입 중에서 비중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77만 톤 안에 35만 톤이었던 미국산 쌀의 비중을 60만 톤까지. 60만 톤까지. 네, 나머지 태국이나 호주산 쌀 수입량을 줄여서 예. 그 비중을 총량을 채우겠다, 맞추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 문구를 보면 미국산 수입을 뭐 얼마나 늘리겠다, 양으로 봐서 얼마나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 네, 구체적으로 비중으로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 농민들이 이제 반발을 해서 일본에서 이제 이걸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농민들이 이제 밥쌀용, 밥 지어 먹는 쌀을 들여오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일본 정부는 아니다. 아, 네. 그거 말고 뭐 가축 사료용이라든가 맞아, 쌀이 뭐 맞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뭐 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술 만드는 거, 음. 식품 만드는 거, 네. 뭐 가공식품 만드는 거 네, 이런 네. 거에다 늘리겠다 이렇게 약간 변명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식용, 비주식용 쌀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일본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77만 톤의 쌀은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의 원료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에서 쓰이는 재료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국제 원조용으로 쓰인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일본 자국민들의 밥쌀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준 것 같고요. 예. 이번에 보면은 수입쌀은 일본 국내의 쌀보다 거의 가격이 절반 이하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국 내 농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일본 내에서 쌀 생산 단가가 톤당 20만 엔이래요. 이게 한 180만 원 수준인데 예. 수입쌀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네요. 어허. 그러니까는 이제 값비싼 국내 자국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처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기호 문제인데요. 네. 일본인들은 이 쌀의 맛에 굉장히 좀 예민하죠.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립종 짧은 쌀에 자포니카종을 자포니카종. 넣는다를 하는데 이게 뭐 품질, 뭐 냄새, 뭐 여러 가지 뭐 찰기, 윤기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과 저장을 거친 이 수입쌀이 과연 일본인들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로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가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포니카 종하고는 그 나머지 이게 길쭉한 쌀, 인디카 쌀이라나요? 그건 맞아요. 칼로스 쌀도 거의 중간쯤 되는데 조금 덜하긴 한데 한국이나 일본인들의 밥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 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밥용으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저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산 쌀의 비중을 이렇게 늘리는데 사실 뭐 중국산, 베트남 쌀, 태국산 쌀보다는 미국산의 쌀이 조금 더 짧다, 단립종에 가깝다. 그나마.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쌀 수입 확대는 일본에게는 뭐 관세 협상 큰 뭐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관세 인하 이번에 이제 타결이 됐는데 그 대가로 지불한 돈이 일본이 미국에게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우리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많은 돈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일본이 부담할 수 있는지 이 협상을 합리적인 거래로 일본에서는 과연 만족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합리적인 거래였다라고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분위기. 일본에서는 네, 입니다. 5,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정확하게는 현금 지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수년간 일본이 미국에게 투자를 하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총 협력의 규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구성 항목을 보면은 미국산 농산물도 있고 에너지 구매 확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뭐 미국 내 직접 투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말한 문구를 보면 시장 개방에 따른 상호 균형 조정이다. 그리고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일본도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로 보자면은 일본의 GDP가 작년 기준으로 4.5조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예. 계산해 보면 한 12%. 그리고 연간 정부 예산이 110조 엔 정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큰 수치이기는 해요. 말씀 그렇죠. 주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 누적하는 투자 지출이고 대부분은 민간 기업의 투자, 교역 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가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역시 이번 협상에서는 쟁점은 자동차였어요. 자동차인데 마지막까지도 이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좀 사수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25%부터 시작해서 12.5%. 지금 현재 2.5%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총으로 하면 15%. 우리나라도 15% 네. 같죠? 성공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협상 오래 끌어왔는데 미국과 이 일본 간의 자동차, 일본 입장도 이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절반의 승리다, 절충된 승리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일본에게 25%에서 뭐 많게는 35%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관세 부과 가능한 카드를 지속 압박하는 용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은 과도한 이런 고율 관세는 면했다, 피했다 이런 입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원래는 2.5% 관세만 유지를 해왔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 수출 산업이나 뭐 정치적 민감도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뭐 일정 수준 안정성을 고려한 절충 아니었다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제 도요타, 혼다, 닛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타결되는 거 소식 나오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상황은 자동차 쪽에는 뭐 절반은 만족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제작을 하면 관세가 없잖아요.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도요타, 혼다 같은 일본 자동차들은 미국 생산을 더 늘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기류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산업 기류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도 굉장히 선반영하면서 기대감을 내뿜고 있기는 한데요. 도요타랑 혼다가 북미에 지금 9개, 12개의 생산 조립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 여전히 15%의 관세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이전에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국 생산, 고용 확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OEM 입장에서는 생산의 미국화, 그러니까 구조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IRA가 있었잖아요. 예. IRA 법안이 통과한 이후에는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적 요인, 이게 현지화를 좀 부추겼는데 사실 지금 도요타에서 IRA 법안에 속하는 자동차 모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EV 배터리 공장 착공했고 또 혼다도 오하이오 공장에 5조 원 이상 투자 계획 발표했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이번에 관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나 공급망 리스크 대응 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전략적인 전환이다. 이거는 10년 이상을 내다본 구조적인 산업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관세 모든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름부터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상호관세. 상호관세라는 거는 뭔가 이제 주고받는 게 너가 15% 나도 15%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도 좀 불합리한 거 있으니까 너는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그래서 상호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게 각 국가들의 정치 여론 문제가 걸려 있어서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네. 일본이 지금 그래서 뭐 조금 아까 이시바 총리 얘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도 이제 얽혀있고 하는데 일단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보면 약간 많이 오르던 니케이 주가가 조금 주춤한 게 아닌가. 근데 일본 주가를 왜 봐야 되냐면 일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일본 금리가 변하고 일본 금리가 변하면 엔케리 트레이라든가 자금 국제 시장의 자금 시장이 이제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영향 속에서 금리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일본 니케이 지수 전체적인 전망 같은 걸 좀 급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좀 간단하게 좀 대충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일단 하반기 방향성 자체는 일단 횡보 그리고 상승 이렇게 봅니다. 상저하고 연간 2025년도 연간 전망에서도 상저하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9월까지는 횡보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로 보자면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렇죠. 니케이 기준으로는 42,000엔. 42,000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는 찍을 수 있지만 한번 찍고 내려와서 횡보할 거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거는 이제 10월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유는 뭐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엔화 약세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미일 금리 정책이 동결 되면서 엔화가 조금 빠지는.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일본 내의 해외 투자 비중을 보더라도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을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달러에 대한 강세, 달러를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조적인 강달러 기조 자체는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엔고 방향이 맞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첫 미국이 번째. 원하는 이제 앵고를 네. 해야지 이제 불만이 풀릴 텐데 맞습니다. 앵고 쉽지 않아요. 지금 150엔에서 좀처럼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시즌이에요. 지금 일본은 예. 실적 시즌인데 어쨌거나 관세 협상이 15%로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3개월 전에 안 줬던 연간 가이던스를 조금씩 주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본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주고 연말로 갈수록 상향 수정하는 그런 행태를 좀 보입니다. 이게 매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관세 협상 15%를 포함한 조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역시나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 어느 정도 숫자가 읽히기 때문에 조금씩 상향 수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업들 안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도 뭐 미중 대립이 좀 심했던 로봇 분야는 아직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반도체 소부장이나 아니면 그 외 국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 상향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EPS가 올라야지 처음에는 밸류에이션은 오르고 EPS가 올라야지 일본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만 올라간 상황. 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좀 냅두고 8, 9월에 여름장 항상 좀 조용하거든요. 일본 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휴가를 떠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들어가서는 상향 수정에 힘입어서 EPS 상승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본격적으로는 횡보 그다음에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고 아직 여전히 변수를 작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관세 말고 일본의 또 다른 이슈, 이건 제가 질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일본 전문가시니까 이시바 총리가 이제 참의원 선거 참패 때문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좀 여론이 바뀌었다. 또 이시바 그만두지 마. 뭐 네. 힘내라 이시바 이러고 있더니 맞습니다. 거의 뭐 네. 1,000명 정도의 일본 국민 시민들이 피켓을 두고 이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일본 정치에서는 되게 좀 보기 드문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임금 인상 데모 이런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본에서 잘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시바 개인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 그리고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소수파에 속하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좀 인기도가 떨어지는 기반이 약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성, 현실주의 조화시키는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골수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총리 재임 중에서는 이제 현장 중심의 정책 설명이나 굉장히 좀 정직한 언행 이런 것들로 일반 대중들에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관세 협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판단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에는 경제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련은 있었지만 우리 경제는 회복 중에 있잖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세 인하나 물가 안정 메시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니케이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유능하진 않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총리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적으로 이제 좀 안정이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정치 얘기인데 이것도 참여연 선거 이번 참여연 선거 했잖아요. 이 화제가 이제 대한 우파 정당이라고 나온 참정당 원래 2석밖에 없었는데 15석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슬로건이 뭐냐면 일본인 퍼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 비슷한 느낌으로. 그죠? 이렇게 되면 일본인들이 이렇게 대외적인 압박이 있을 때는 이게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 이게 뭐냐면 공약을 이 당의 이제 공약을 보면 반외국인 정서, 이 정책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앞에 내놓고 일본인들을 우선시하고 일본을 국익을 우선시하자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약간 굉장히 우파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슬로건인데 말로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거든요.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런 걸 왜 활용했을까? 이런 외국인 문제를 엮어서 활용했을까 보면 미국 영향이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마가를 하는데 우리 또 일본 우선주의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고물가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주거 안정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불만이 외국인들로 좀 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일본 정부가 일본 자국 내의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 네. 취업 비자 확대라든지 외국인 일본인들, 이민 유입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한 3% 전국 인구 대비의 3%밖에 안 돼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비중이. 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살고 외국인 있는 비중이. 네. 우리나라는 5%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그렇군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예. 근데 어쨌거나 일본 좀 섬나라라서 폐쇄적인 그런 문화를 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죠. 성향이 좀 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외국인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뭐 치안이나 뭐 안보나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복지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좀 생겨난 것 같고요. 이걸 그 참정당이 공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 정당인 이 자민당이 이런 이민 문제 관련해서 좀 느슨하게 대응했던 사이에 특히 기시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사이가 좀 좋아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인 그리고 그 다음엔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정당이 우리가 진짜 보수다라고 하면서 강경 이미지를 좀 어필한 게 아닌가. 이제 포퓰리즘 보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희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미국이 이제 관세 문제로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괴롭히고 있는 셈이 됐는데, 그러면서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하는데, 그럼 각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먼저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그죠. 분위기 썰렁해지고 협력 안 되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거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되는 거고 점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을 해야 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통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역행하는 문제도 좀 있고 맞습니다. 아주 복잡해졌어요 문제가. 이 관세 문제가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일본의 움직임도 조금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워낙 일본을 잘 아시니까. 예.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 NH투자증권 김채연 연구원 모시고 일본 금리와 관세 영향 부분을 한번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